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원나잇 후기 괴담.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약간의 온기가 감도는 텅 빈 공간, 창문도 없는 5평 규모의 원룸에는 작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실오라기 하나 없는 몸을 일으켜 눈을 3번 감았다 떴다. 방 안에는 침대도 TV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허겁지겁 던져놓았던 지갑과 휴대폰, 속옷과 셔츠도 보이지 않았다. 젠장 좆듯 내 꽃뱀에게 당한 것이 분명했다. 이상하리 많지 쉬웠던 어젯밤이 기억이 이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졌다. 조금 더 잘 구슬려서 자취방까지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팔짱을 끼고 안기는 바람에 닿았던 가슴에 감촉이 그만 넘어가 눈앞에 보이는 허름한 모텔로 허겁지겁 들었던 행동이 후회가 되었다. 중간에 그녀 몰래 빼내어 바닥에 던져버린 콘돔이 보였다. 빼면 안 된다고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임시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람. 그래도 돈만 잃었지 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어찌됐든 이 공간에서 나가야 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는 빙글빙글 잘도 움직였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문 바깥을 단단한 나무 판자로 못칠해 놓은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시발, 어떤 새끼가 이딴 짓을 해놓은 거야. 조금 전까지 여유있던 마음속이 뜨거운 분노로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문을 조금 더 세게 밀었다. 발로 차고 어깨로 밀고 방 끝에서 달려와 몸을 부딪혔다. 아무 일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저 물체는 마치 문의 형상을 한 벽과 같이도 느껴졌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낡아든 놈이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날 굶겨 죽이지는 않겠지. 작은 방 안에서 지치게 만든 다음 어느샌가 몰래 들어와 협박을 하고 나선 무언가를 더 요구할 것이다. 물론 절대 순순히 당해줄 생각은 없었다. 놈이 문을 열고 오면 기습을 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힘 빼지 말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괴한을 습격해 제압하는 생각을 했다.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뜨거운 분노를 사귀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방 안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쾌한 진동은 미세하지만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아까보다 방 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눈을 떴다. 천장에서 빛을 발하던 더러운 전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보였다. 방 안이 줄어들고 있었다. 벽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조금씩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곳에서 나가야 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시발, 뭐 하자는 거야, 개새끼야. 돈이든 뭐든 줄 테니까 여기서 꺼내, 미친 새끼야. 문을 잇는 힘껏 걷어차고 주먹질을 했다. 손에서 피가 나고 무릎이 얼얼했다. 나는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문을 핥히며 이빨로 물어뜯었다. 손톱이 부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혀가 마비가 된 것처럼 인간의 말이라고는 나오지 않았다. 벽은 점점 더 빨리 줄어들고 있었다. 누워서 팔을 길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짐작건대 10초 뒤면 나는 버려진 음료수 캔처럼 몸이 눌려 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터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엄청난 공포감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어젯밤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 헌팅하러 나가자던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새끼 말만 안 들었어도 지금쯤 내 방에 누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터였다. 벽은 이제 눈앞에 있었다. 눈물이 입술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방이 줄어든다는 빌어먹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에 만져지는 천장과 벽은 지금 이 상황이 절대로 꿈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제 끝낼 것이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덜컥하고 문이 열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발바닥은 이미 땅에서 떨어져 문 밖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꿈일 것이다. 아주 어이없는 꿈벌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지만 만일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잠시 나를 지옥의 공포로 몰아넣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방에서 나간다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뭐가 됐든 상관없었다. 이제 온몸이 문을 넘어섰다. 너무나 눈이 부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았다. 잠시 뒤면 바깥 세상에 눈이 익숙해질 것이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안도감이 느껴졌다. 정신이 아득했다. 눈을 뜨자 너무나 어이없는 광경이 그려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눕혀져 있었다.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차고 몸이 떨렸다. 엄청난 한기가 뱃속을 휘저었다. 눈앞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매우 지쳐 보이고 눈물에 화상이 지워져 못생겨 보였다.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어젯밤 내가 옷을 벗긴 그 여자애였다. 욕지거리가 혀끝까지 올라왔다. 한바탕 퍼부을 기세로 입을 열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갓난아기였다. 여자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있었다. 다리 사이에는 피와 알 수 없는 액체가 그득했다. 나는 저 여자의 몸속에서 방금 나온 것 같았다. 여자는 서너 번 숨을 몰아쉬더니 벽을 붙잡고 일어섰다. 나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이 오싹했다. 자신의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괴물을 보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보는 것 같은 시선. 나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것이다. 여자가 한 손으로 내 몸을 들었다. 몸이 거꾸로 돌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머리가 흔들리고 구토가 나왔다. 여자는 말했다. 미안해. 그러고는 손을 놓았다. 나는 차가운 물속에 떨어졌다. 바닥에 구멍이 있는 매끈한 흰색 그릇 화장실 변기였다. 나는 깨닫고 말았다. 이건 재수 없는 악몽이 아니다. 변기 뚜껑이 닫히고 이내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콘돔을 빼지 말 걸 그랬다. 두 번째 이야기, 꿈 이야기. 어릴 적 꿈 이야기다. 부모님은 돈 벌러 타지에 나가고 나와 형은 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그 시절엔 그런 집이 많았다. 할머니께서는 요리도 잘하시고 인품도 인자해서 여기저기 반찬을 나눠주셔서 우리 형제는 사고를 쳐도 어지간해서는 아이고 이놈들 어쩔꼬 하며 볼을 꼬집히는 게 고작이었다. 물론 할머니에게도 단점은 있었다. 미신을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많은 미신을 전부 지킨 걸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뱀은 의외로 수호수니깐 잡지 말라던가. 각설하고 어릴 적 꿈을 꾸었는데 무수한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꿈이었다. 한 여자아이가 내 어깨를 콩콩 치더니 우리가 마음에 드니 난 꿈속이라지만 상당히 신나 있었기에 다른 얘들보다 훨씬 낫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그럼 내일도 같이 놀자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꿈에서 깼다. 웬일인지 새엄마가 집에 돌아와 있었다. 좋은 꿈 꾸는데 미안한데 밥은 먹고 학교 다니와야지. 새엄마는 자상한 분이라 고개를 끄덕이며 씻은 뒤 밥상에 둘러앉았다. 아버지가 아직 씻고 계셨기 때문에 우린 밥을 앞에 두고 멍 때리고 있었다. 가장 연장자는 할머니였지만 할머니 말로는 남자 어른이 먼저 잡수는 거다 했다. 새어머니는 아침에 일이 생각났는지 어머니, 얘가 무슨 꿈을 꾸는지 훤히 웃으며 자고 있더라고요. 서기야 혹시 돼지 나왔어? 아니, 그냥 애들이랑 노는 꿈꿨지. 할머니는 순간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어디서? 라고 물었다. 몰라. 그냥 애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지. 라고 대답하며 닭처럼 팔을 파닥파닥거리고 있자니 할머니가 꽃밭 아니 바닷가 왜 있잖아 학교 가는 길에 바다랑 이어지는 좁은데 거기서 놀았지. 나와 새어머니는 예야하게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가 욕을 하시는 건 그때 처음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시발 개샹년 놈들이 양반과 차자를 손대려고 해. 사지를 찢어. 어머니. 아이코. 듣는데 내가. 할머니의 단점 중 하나가 양반을 엄청 따지섰다. 토박이로 살아와서인지 누구는 노비였고 누구는 양민이었고 저놈은 아비는 양반인데 어미가 쌍년이라 잡놈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다. 외지 사람들에게도 몇 대 손인지 물어보고는 경주 이씨인데 몇 대인지는 이란 대답을 들으면 자넨 쌍놈이구먼 하셔서 트러블도 있었지만 반찬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주셔서 사이가 안 좋진 않았다.
돌잔치에 묵직한 금반지를 꼭 챙겨가시곤 해서 옛날 사람이라고 불리셨지 욕을 먹지는 않으셨다. 대부분의 배가 할머니와 아버지 명의였고 그걸 무료로 빌려줘서 오히려 좋아했지. 어쨌든 돌아온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고 식사를 하시다가 꿈 이야기를 듣더니 어머니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가 원체 물이 지랄이라 그렇지. 하고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형에게는 바닷가에 놀러간 동생을 잡아서 집에 데려올 임무를 내렸다. 내가 야보다 더 늦게 마치는데요. 아빠가 전화해 놓을 테니 걔네 걱정 마라. 이건 내가 바다로 놀러 가려다 교문에서 형에게 잡혀 끌려갔는데 형이 해준 얘기다. 단돈 500원에 동생을 잡아 바치는 형제간의 우애. 100% 친형. 시발집에 가서 뭐 대단히 한 것도 없다. 그저 멍하니 마리오랑 게임팩들을 하는데 새어머니는 이상하게 그날만 아무 말 없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기뻤다. 문제는 잘 때 생겼다. 할머니는 이상한 매듭으로 밧줄을 손에 걸고 계셨고 1m가량의 줄을 내 손에 거셨다. 지금만 묻는다면 새끼줄이었고 올가미 매듭이었다. 점점 조이는 매듭. 꿈속에는 놀랍게도 어제 아이들이 와주어서 상당히 재밌게 놀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중 어느 여자아이가 우리 수영하고 놀자 라길래 그러자고 동의했다. 난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모래사장에서 강바다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걸었는데 뭔가 턱하는 느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손 하나가 둥실둥실 떠 있고 웬 스님이 장삼을 두르고 강바다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다가 아이들에게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일제히 너랑 안 놀란다 하고는 헤엄을 쳐서 도망쳐 버렸다. 난 아이들을 쫓으러 나아가려 했고 강한 물리적인 충격과 함께 눈을 떴다. 할머니의 방이었고 꿈속에서 본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만 산적 같은 느낌의 스님이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제 됐습니다. 하고 일어났다. 아이고 이 야밤에 수고로워서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항상 시주도 해주시고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야 청소도 할 수 있고요. 하며 돌아가셨다. 할머니 말씀 요약본.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마을에 원자력이 들어오면서 육지 사람들이 제법 들어왔는데 그분들의 애들이 강바다 부근에서 많이 죽었다는 모양이다. 우리야 노상 보는 거고 듣는 거라. 강바다의 좁은 폭 얕고 놀기 좋긴 하지만 비가 온 뒤면 바닥에 고운 모래가 쉽게 쓸려가며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도 빨라지며 바다와 마주하기 직전에 소용돌이도 생겨서 안 들어가지만 옛 육지인들의 애들은 저 얕은 곳이 무섭냐며 오천후 들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잦았다는 모양이다. 그 후로 마을에 한 해에 한두 명씩 애들이 죽어나갔는데 공통점은 모두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는 점, 며칠 전 웃는 얼굴로 자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있단다. 할머니는 일단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두긴 했지만 애들이 걸어나가서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방 안에서 자다가 죽은 점이 마음에 걸려서 자주 가던 절에 스님도 모셔온 거라 하더라. 새끼줄은 금줄이라 해서 귀신 쫓는 건데 할머니 말로는 어린 물귀신만큼 한이 깊은 존재를 찾기 힘들다는 모양이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꿈 이야기를 듣고 이리저리 토속신앙 플러스 불교의 의지에 본 거란다. 물귀신이 못해 못 올라온다는 말은 내 들은 적 없었어. 와서 들고 가버린다 이 말이다. 할머니의 고집 때문에 약 2달간이나 손목에 금줄을 메고 졌고 아버지는 집안에 남자 어른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당시 3시간 왕복거리를 출퇴근하셔야 했다. 이건 2주일 정도.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는 아버지를 보며 손자보다 아들을 먼저 잡게 생겼다며 돌려보내셨다. 쓰면서 생각해보면 그 강바다 부근에 얽힌 마을 괴담이 제법 있네. 오지에 가까운 지역이라 PC방도 1시간쯤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고 마을에 중학교도 없을 지경이었으니까 할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기분이 들어서 적어봤다. 기억에 의존해서 적은 거라서 좀 그렇지만 뭐 참고로 7살 때 일이고 20년이 지난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머리를 내미는 여자. 여러 동네 괴담이 있는데 그중 머리를 내미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동네에는 언덕에 자리 잡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고등학교는 후문과 정문 그리고 총문으로 총 3문이 존재한다.
쪽문의 경우 등교 시간에는 폐쇄하나 학교 시간에는 열어놓는다. 쪽문으로의 길엔 현재 깔끔한 포장길과 새로운 주택이 들어와 분위기가 밝고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이나 과거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 쪽문은 비어있는 집과 길이라고는 할 수 없는 비포장길, 심지어 낡은 폐가까지 있는 곳으로 낮에 가도 정말 무섭고 음침한 곳이었다. 그래서 건지 학교 시간 쪽문의 길은 방황하는 아이들의 흡연 장소이자 탈선 구역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도 유일하게 피하려는 길이 있었는데 그곳은 4층짜리 빌라와 연립주택이 붙은 작은 골목길이다. 이 골목길은 바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는 흡연 장소였지만 점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바로 이 골목길에서 빌라 3층 작은 창문을 통해 어떤 여자가 자꾸 골목길에 있는 학생들을 쳐다본다는 소문이었다. 그 창문은 흔히들 화장실 창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그마한 창문으로 사람 얼굴만 간신히 내밀 수 있는 창문인데 어느 날부터 한 여자가 그 창문을 통해 골목길의 학생들을 계속 쳐다봤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머리는 단발에 떡이 져서 윤기가 나고 나이는 앳돼 보이는 여자로 뭔가 모르게 서글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다.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으나 자꾸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뭔가 짜증났는지 욕을 하거나 꺼지라는 등 날카롭게 말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계속 고개를 내밀어 그들을 쳐다보았고 그들이 일을 마치고 사라지면 다시 창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녀가 자꾸 쳐다보니 학생들도 어느 순간부터 오기가 생겼는지 한 번은 단체로 와서 그녀가 고개를 내밀기만을 기다렸다가 얼굴을 내밀 때 학생들은 한 바가지 욕설을 퍼부었고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너무 당황했고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그 골목을 떠났고 한동안 찾지 않았다. 그러다 이 학생들은 무언가 알아차렸다. 그 1층에서 4층 빌라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욕설과 소리치고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도 그녀 말고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담배 냄새는 바람이나 나가는 길을 통해 빠질 수 있으나 그렇게 고래고래 욕하고 소리치는데도 골목길 창문을 통해 단 한 사람 나와 보는 사람이 없었고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빌라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빌라의 출입문 쪽으로 나가면 종종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정면 창가에서는 각 층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었는데 작은 화분들 혹은 빨래감들이 그 증거였다. 즉 분명 사람들이 사는 것은 확실하였다. 하지만 골목길에 있는 화장실 창문들은 단 한 번도 3층의 창문의 그녀를 제외하고는 열린 적이 없었고 그 창문을 통해 그 학생들을 나무라하거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으며 심지어 출입문으로 나와 그 골목길로 들어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아주 가끔 집주인이 와서 학생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종종 치울 뿐이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으나 그 빌라에서 살고 있던 한 학생이 그 해당 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그 학생이 해당 고등학교로 입학하면서 여러 학생들은 그에게 3층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왜 그런 것인지 말이다. 하지만 학생의 답은 너무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였다. 자기가 바로 그 3층에 사는데 우리 집은 엄마 아빠와 남동생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골목길을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여기 3년간 살면서 젊은 여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자기 집에서 외부로 이어진 화장실 창문이나 작은 창문은 전혀 없고 창문은 딱 2군데 안방 창문과 베란다 창문이 전부이며 화장실 창문의 경우 내부와 이어져 계단 쪽에 있다는 것이다. 즉 집안 내부로 이어진 골목길 쪽 창문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골목길 창문은 실제 존재했으나 현재는 막혀 있다고 했다. 빌라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쪽이 화장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화장실은 공사가 중반쯤 되었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치가 바뀌어 현관 옆으로 옮겨졌으며 그 골목길 창문 쪽 내부를 콘크리트로 대충 땜질하고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모든 가구에서 창문이 필요 없는 쪽방이나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다.
다만 골목길 쪽의 외부에서는 부실 공사 덕인지는 몰라도 과거 공사 중간에 만들어진 창문은 그대로 유지되어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창문처럼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다. 물론 이 빌라가 지어진 지는 10년이 넘은 과거이고 이사 온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 그 학생이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으나 이 이야기로 확실해진 것은 절대로 내부에서 그 골목길 쪽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이 구조는 3층뿐만 아니라 모든 층의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본 여자는 그 창문에 달려있는 머리가 아닌 이상, 즉 귀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 이후 학생들은 그 골목길은 절대 가지 않았으며 소문은 학교를 타고 돌아서 동네의 이곳저곳에 퍼졌고 결국 그 해당 빌라 주변의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과거의 사실이 밝혀졌다. 그 빌라가 지어진 지 오래되기도 하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주변 집주인들이 재빨리 잠재운 이야기가 이제서야 밝혀진 것이다. 그 빌라가 한창 공사 중일 당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는 음침하고 어두워 방황하는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공사 중인 건물은 그들에게 탈선하기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저녁이나 새벽녘에 공사 중인 건물로 들어와 술판을 벌이거나 깽판을 쳤다. 그러다 술에 취한 한 여학생이 그 3층 창문에 머리를 내밀고 놀다가 4층에서 떨어진 공사잔해에 맞고 그 자리에서 머리만 고꾸라진 채로 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 동네 주민들은 신식 빌라가 들어온다는 기대와 함께 자신들의 집값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 소문이 퍼지길 원하지 않았다. 또한 이 소문이 퍼지면 건물주와 건설업자들도 좋을 것이 없었기에 재빨리 배상을 하고 소문을 잠재웠고 원흉인 그 작은 창문 쪽은 모두 막아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 쪽 창문은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것은 빌라 근처에 사는 무당의 제안이었다. 만약 외부 창문까지 막아버린다면 그 여자의 영혼은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 온 자들에게는 여러 악재가 겹칠 것이라 한 것이었다. 무당의 제안을 승낙한 건설 관계자는 그 제안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결국 외부 창문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막혀있는 괴이한 모습의 빌라가 완공된 것이었다. 물론 3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도 마찬가지로 모두 막아버렸고 창문만 그대로 방치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가 난 것인지는 몰라도 그 여자의 영혼은 안쪽으로도 그리고 창문 밖으로도 나가지 못한 채 창문 틈에 갇혀 성불하지 못했고 자신이 죽기 전 나이와 비슷한 그 학생들에게 자꾸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부주의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긴 하였으나 무엇보다 그녀는 학창시절, 즉 자신의 인생을 펼치기 전에 죽음을 겪었기에 살아있는 학생들을 보며 억울함, 그리움 등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보다 더 잘 보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치우러 온 집주인이나 동네 주민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동네 주민들은 그녀의 성부를 위해 추도제와 굿, 그리고 여러 공연 등을 행하였고 실제 그들의 기도와 추도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을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모두 공사하고 재개발되어 그쪽 문길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으며 해당 빌라 또한 갈아엎고 깔끔한 원룸 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 대한 괴담은 더 이상 커지거나 추가되지 않았다.